자, 7번 예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산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4가지밖에 없어서 그 4가지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품목별 예산 방법이에요. 자, 우리 품목입니다. 자, 품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는 품목별 예산 또는 항목별 예산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예산의 이제 이런 통제를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품목별로 예산을 설정하는 거죠. 저 전 항목 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움직여 버리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그림을 그릴게요. 자, 품목별 또는 항목별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을 그리면 우리 이제 할 때 보면 전 항목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내용들을 하는데 뭐 지출 항목, 비용, 예산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출 항목 뭐 급여 우리의 전체 급여는 입니다. 10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운영비에서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비용들이 있었는데 이 비용이 언제 비용이냐? 작년 비용이에요. 작년 2022년 올해 2022년 예산. 그러면 2023년 예산을 할 때는 급여는 그냥 10% 올랐어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10% 올랐어요. 이렇게 이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죠. 품목별 예산 방법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번도 예산을 옮기는 점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점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가 그 예산을 만지는 회계자에게 유리합니다. 만들기 편하잖아요. 큰 틀로만 만들어버리면 편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금고가 있죠. 급여가 급여가 이렇게 올라갔구만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프로그램 또 뭐가 있을까요? 소모품비 뭐 이런 거 할까요? 소모품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해갖고 여기 밑에다 총 얼마 총계 얼마 올라왔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 궁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산의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계 작성. 회계자가 큰 것을만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를 책임을 그 그러니까 회계자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작업하기가 편한 거예요. 작업이 편하다 보니까 이 회계자가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용 파악할 수 없어서 뭔 말이지? 왜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이 나왔지? 왜 이렇게 나왔지? 이제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해서 알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알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자, 두 번째,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금액이. 근데 이게 왜 올라 있는지 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의 상승에 대한 이유죠.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지? 왜 그 예산이 증대가 됐는데 그 증대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산 증감에 대한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목표와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 이게 이제 목표랑 이 목표가 우리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요 목표를 치매 예방이라고 할까요? 치매 예방? 치매 예방하는데 뭐 한 거야? 치매 예방을 하겠다고 급여랑 프로그램비를 받아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게 치매에 들어 이런 내용들을 싸그리 알지 못하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 대한 큰 틀만 알 수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과주의다, 아니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성과주의인 거예요. 성과주의 예산 방법. 자, 이 성과주의 예산 방법 또는 기능주의 예산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과주의 또는 기능주의. 기능주의. 항목별, 품목별. 이름이 이게 조금씩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주의가 나타난 이유는 품목별에서 나타났던 너무 문제가 있었던 거. 왜? 그냥 전 항목으로 이제 큰 틀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기능 있죠. 야,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능 또는 프로그램별로 나눠요.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나눕니다. 자, 나눈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가 있겠죠.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거는 예산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성과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나들이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입장료 나들이 가는데 입장료 필요하겠죠. 입장료. 자, 100명 곱하기 10,000원은 100만 원. 예산 100만 원. 자,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량이 있겠죠. 그다음에 차량이 100명이니까 차를 뭐 두 대 갖고 간다고 할게요. 차량을 2대를 간다라고 얘기하면 차량을 두 대 간다라고 하면은 2대 곱하기 한 대당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식사 100명 곱하기 10,000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품목별 예상 방법은 이런 거 다 빠진 거죠. 요 내용이 다 빠지고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고 그냥 요것만 나온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400만 원. 나들이 프로그램 400만 원 이렇게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왜 이 400만이 나오냐 이거 몰랐는데 평가주의 예산에서는 뭐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 풀어버린 거죠. 풀어서 야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이제 풀어버린 것이 이 성과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봤더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식사를 갔는데 왜 10,000원짜리를 하냐. 그 지역에 갔으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야, 2만 원을 올려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15,000원으로 올려봐. 아니면 뭐 2만 원짜리 먹겠다고 근데 너무 비싸니까 10,000원짜리로 바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별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나들이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들이를 가서 돈을 적게 쓰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예산 통제를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산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장료 10,000원, 뭐 이게 식비 같은 건 좀 바꿀 수 있겠지만 입장료라든지 차량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 정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예산 통제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 계획은 무시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 성과주의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요. 자, 이 항목별 프로그램은 1년 예산짜리, 1년짜리 예산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는 일회성 프로그램. 그래서 나들이 같이 일회성 한 번 하고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 성과주의를 좀 많이 쓴다. 그래서 비용, 산출 대비 설정과 비용 책정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료, 차량, 식사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이겠죠, 교육. 우리 지금 이 교육을 하잖아요. 이 교육에 대한 비용 설정이 솔직히 어려워요. 비용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A라는 곳에서는 B라는 곳에서 C라는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다 인건비가 다릅니다. 인건비가 달라요. 그래서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면 인건비를 많이 주는 데를 갑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성과주의처럼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일괄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설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이 성과주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효율성에 중시하다 보니까 반대로 효과성에는 좀 떨어지는. 왜 그러냐면 갔는데 자꾸 식사비도 낮추고 차량도 뭔 100만 원이 아니야 50만 원짜리 했더니 막 차량도 안 좋은 거 막 에어컨 안 나오고. 아이 갔잖아. 뭐 갔으면 됐지 뭐. 만족도가 막 떨어지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성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기획예산이에요. 자, 기획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적 개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획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 다시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런 장기적 계획인데 2년차 계획이다라고 하면 1년차, 2년차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좋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이렇게 이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합리성을 볼 수 있다.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괴리를 방지하는데 자,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면 자 1년 차에는 빈곤 자 노인 빈곤입니다. 노인 빈곤 이게 이제 노인 사회 문제 예방 이런 것들을 한다면 노인 빈곤 예방 1년 차인 예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뭘 할까요? 뭐 직업 능력 향상을 해야 되겠죠. 뭐 자격증 배우고 뭐 이런 것들 10억 뭐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실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자, 5억. 자, 2년 차이는 치매 예방. 자, 사업으로 치매 예방을 한다. 그다음에 잔존 능력 향상을 한다. 예산은 얼마다. 1년 차에는 빈곤 예방을 하고 2년 차에는 치매 예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계획 예산 또는 기획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무조건 그 설정을 해놓고 해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장기 계획을 작성해서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자원을 이제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내용 또는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뭐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누가 할 거냐? 우리 쉽게 생각해. 이게 2년짜리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막 10년짜리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5년짜리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중요하냐? 그 사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장이. 중앙집권적입니다. 중앙집권적 성격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은 중앙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5년차 계획이다라고 하면 1년차 뭐 2년차 뭐 3년차 이런 것을 이제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있을 때 누가 더 일을 오래 할까? 사장이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획 예산의 또 다른 게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지향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기 계획을 이 실천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 이걸 잘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냐, 요게 좀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요런 문제가 있겠죠. 우리 2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2020년, 2021년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2019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겼죠. 왜? 2020년에 코로나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예산을 그러니까 앞에 되는 막 1년짜리 올해 것도 아니고 내년에 이제 1년짜리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예산을 치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계획들을 그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19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0년, 2021년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 전면 중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앞에 예측을 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기준입니다. 자, 영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준 이렇게 하죠. 영을 기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기준이에요. 영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전년도 예산, 그죠? 과거 예산, 사업 이런 것들은 무관하고 매년 새롭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새롭게 그 계획안을 만든다. 계획안을 만들면 요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이 이 영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 효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못할 수 있다. 내년에 이제 계획안, 제출했는데 계획안이 다른 계획안보다 더 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새롭게 그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영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설정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그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효율성 있는 효과성들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을 안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연기준은 장기적 프로그램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 프로그램들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매년 새롭게 해서 1년마다 프로그램을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획 예산 또는 계획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기획 예산, 계획 예산. 장기적인 것은 무조건 기획 예산, 계획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기준에서 이렇게 매년 새롭게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렵죠.
뭐가 더 높다, 뭐가 낮다, 이게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죠. 매년 새롭게 한다, 매년 새롭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효과성이 좋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뭐 한다, 먼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합리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합리성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면, 심리적인 면,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면, 여기 봤더니 내가 평가위원이에요. 연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내가 아는 기관이 있어. 아, 이게 내가 아는 기관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훨씬 점수를 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정치랑 연관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평가자 마음이잖아요. 평가자 마음. 그러니까 평가자 마음이니까 평가자가 알아서 그런 우선순위로 높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이 연기준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은 회계자에게 유리하고 점진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더 효율성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내용 파악이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든 것이 성과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으로 만든다.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예산.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통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기능주의라고도 했어요. 기능주의. 자, 그리고 효율성. 효율성만 높이다 보니까 효과성은 무시되고, 그리고 단위 설정, 이런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기획예산 또는 계획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성하고 자금이 합리화하고 그런 프로그램, 목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대신 뭐요? 중앙 집권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게 앞으로의 그 3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기획예산. 자, 연기준은 매번 새로이 평가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생긴다고 했죠.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이 연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예산, 품목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렇죠.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회계가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그 내용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명백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회계자가 이제 훨씬 더 유리한 것이 회계 책임, 품목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품목, 항으로만 나누다 보니까 항에 이제 나타냈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나오기 때문에 회계 책임이 명확히 될 수 있겠죠. 자,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신축성 있다는 게 그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뭐 얼마, 1 얼마, 2 얼마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품목별 예산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성과주의 또는 기능주의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과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성과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고 단가, 원의 단가, 업무량,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별 통제도 가능하니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의 예산을 집행하면 신축성 있게 어디 들어갈 때 저기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급여와 재화,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냥 그 전체적인 틀만 알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1억이 드는구나. 뭐 그 1억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재화, 급여와 재화, 서비스 구매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통으로 묶어버렸잖아요. 통으로 묶어버리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책 사업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것은 연기준이겠죠. 연기준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이 품목별 예산 방법에서는 품목만 알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점이 생기는 것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성과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과주의에 대한 예산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자,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수행하는 업무니까 그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그 프로그램의 예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것이 이 성과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각 세부 사업을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다. 그렇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성과주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간단하고 주로 점진식으로 이제 평가된다. 점증식이래요. 점증식. 점증식. 예전에 기존 점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점증이에요. 자, 이 점증은 뭐야? 품목별이죠. 품목별 예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방법이 점진식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보다는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점증식 방법이 되는 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자, 4번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성과주의니까 사업 목표. 왜? 목표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까지 다 알 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그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자,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축성. 야, 이거 좀 하는데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좀 끌고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은 성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신축성 있게 이제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요거 위에 문제들 7-1번 문제 보면 정답하고 똑같잖아요.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던 그 내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주의가 무엇인지 품목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